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론을 확인하려는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사물의 한계와 동일시하며 자기 이론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자연을 대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이론에 맞지 않는 현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억지로 이론에 맞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로 우리는 여전히 확실히 검증된 지식이 매우 적다. 그렇기에 유행하는 통념에 눈이 멀지 말고 성급한 판단을 유보한 채 사실에만 충실해야 한다. 사실은 불변하지만 가설은 변한다. 가설은 시대마다 달라지며 완전한 지식을 얻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오직 전제한 존재만이 어떤 현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존재이며 생명과 의식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진정한 자연 연구자는 명백히 모순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라는 빌란트의 말처럼 우리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 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상식적으로는 오랜 학문적 수련과 임상 경험을 쌓은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잠든 상태의 무지한 사람이 내리는 판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식적인 판단이 언제나 진리인 것은 아니다. 학문의 역사 속에서 건전한 상식은 언제나 새로 등장한 진리 앞에서 패배해왔다. 따라서 몽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깨어있는 의사보다 질병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순되지 않으며 실제로도 수많은 의사들에 의해 관찰된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생리학적 체계와 모순된다면 잘못된 것은 체계이지 사실이 아니다. 결국 언제나 체계가 사실에 맞추어져야 하는 법이다. 이전의 논의에서도 보았듯이 꿈은 일종의 진단수단이다. 그렇다면 몽유 상태의 수면은 보통의 꿈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진단 능력 역시 더 강력하게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수면은 외부 감각을 차단함으로써 내적 자각을 일깨운다. 이 차단이 극대화된 몽유 상태에서는 그만큼 더 밝은 내적 각성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신체 감각의 내용이 더 명확하게 인식된다. 게다가 몽유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병의 원인에 대해 때로는 깨어있는 의사보다 더 정확한 통찰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른바 자기진단의 능력은 이미 고대부터 알려져 있었다. 고대 의사와 철학자들이 말한 잠 속의 신비로운 현상들은 사실상 자기적 수면 상태에서 일어난 것들이었다. 그리스인들은 꿈과 몽유 상태를 구분했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꿈이라는 말로만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꿈을 단순한 환상으로만 여기고 초월적 심리 작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면 그리스인들은 반대로 그것을 신적 영감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푸이제규르는 한 젊은 환자를 자기적 수면 상태로 유도했는데 그 환자는 스스로 내 머릿속에 고름집이 있다. 그것이 가슴으로 떨어지면 나는 질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만약 푸이제규르가 기존의 이론적 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이 말을 단순한 열성망상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견 없이 이 현상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심령학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후 충분히 깊은 몽유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적 자기인식의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기인식과 신체 진단 능력 덕분에 몽유자는 마치 자기 자신의 의사가 된다. 청진기가 신체 내부의 상태를 알아내는 도구인 것처럼 몽유자는 살아있는 청진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인 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력에 의한 잠에서도 내적인 깨어남이 일어난다. 다만 그 강도는 훨씬 더 크다. 이 깊은 잠의 상태에서는
내장의 기관들이 더 이상 환상적으로 변형된 상징의 형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현실로서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특히 병이 있는 부위가 명확히 지각된다. 일반적인 꿈조차도 건강한 기관보다는 병든 기관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병적인 부위들이 반복적으로 꿈의 영상 속에 나타나 꿈의 일정한 특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보통의 꿈이 질병의 원인을 상징적 이미지로만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면, 자기적 꿈에서는 그 원인 자체와 신체 내부의 작용이 직접적으로 보인다. 이미 히포크라테스는 꿈에 관하여라는 저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영혼이 잠에 들어 비록 완전히 몸에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육체의 거친 활동에서 해방될 때 그것은 마치 폭풍을 피하려 항구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 안으로 물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인식하며 그 상태를 여러 형태와 색으로 그려낸다. 또 생활 방식에 관하여라는 저술에서는 이렇게 썼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혼은 눈을 감은 채로도 본다. 이것과 같은 상태를 인도 베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서는 영혼이 브라흐만이 머무는 감추어진 방에 들어갈 때 육체는 고양되고 영혼은 탐구하는 눈으로 인간의 지빈이 육체를 관찰한다. 라고 하며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는 자신의 몸 안을 마음껏 거닐며 돌아다닌다. 라고 말한다. 몽유자의 내적 자기 관찰은 추상적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적 감각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어 신체 내부의 영역을 마치 눈앞에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한 결과이다. 이는 이미 세르너가 지적했듯 보통의 꿈에서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시각적 명료성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며 반복된 경험을 통해 점점 더 뚜렷해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적 느낌에 불과하던 몽유자의 표현이 점차 해부학적 묘사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컨대 유 부인은 한 성직자에 의해 자기에 걸렸을 때 자신의 귀를 보았다고 하며 그 안에 망치처럼 생긴 뼈, 모루처럼 생긴 뼈, 또 다른 모양의 뼈, 그리고 파이프 속의 물까지 보았다고 묘사했다. 또 한 경련성 여성은 의사가 내 병을 15분만 체험할 수 있다면 자연은 그에게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고 그가 자신의 학문을 사랑한다면 나처럼 빨리 낫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내적 자기 관찰이 사전에 학문적 지식 없이도 일어난다는 사실은 몽유자들의 해부학적 묘사가 종종 부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치 의학 초보자가 제한된 지식으로 부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함은 그들의 진술을 불신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잠은 내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며 그것은 구체적 기관의 표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잠이 새로운 추상적 지식을 스스로 창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의사 들레즈가 동료를 자기에 빠뜨렸을 때 그는 자신의 병을 과학적 용어로 설명했다. 만약 모든 몽유자들이 그렇게 교수처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의심스러울 것이다. 실제로 몽유자들의 진술에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오류가 자주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말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자기 성찰에 자기 반성이나 상상이 개입될 때이다. 특히 의사가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경우 몽유자는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때 오류가 발생한다. 더욱이 자기와 자기를 자극한 의사 사이에는 일종의 정신적 연결이 형성되어 의사의 생각과 이미지가 몽유자의 의식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의사의 메아리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숙련된 의사는 즉흥적인 질문을 삼가고 몽유자의 자발적인 발화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 관찰이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에만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관찰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펠란트는 이러한 내적 자기 관찰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했다. 첫째, 어떤 환자는 침대에 누웠을 때 내장을 갑자기 보았고 일어나자 그 시야가 사라졌다. 둘째, 또 다른 사람은 의사가 손으로 만지는 부위 근처의 내부 기관만 볼 수 있었다. 셋째, 한 여성은 자석을 손에 대면 팔의 근육과 혈관을 즉시 보았으나
그 광경이 혐오스러워 자석을 피했다고 한다. 몽유자들이 자신의 질병의 미래적 경과를 인식하는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이미 히포크라테스는 어떤 꿈들이 신체의 질병을 미리 예언한다고 말한 바 있다. 회의적인 사람은 이런 능력을 쉽게 의심하고 싶겠지만 수많은 의사들이 그 사실을 확실히 관찰하고 보고하였다. 파리 아카데미 의학부의 공식 보고서만 보아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의사 델피는 한간질 환자가 발작 중에 자신의 회복 시점을 분 단위로 정확히 예언했다고 기록했다. 베르트랑의 몽유론에는 60건 이상의 발작이 사전에 예고된 사례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 발작의 발생 시점과 지속 시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또 한 몽유자는 43시간 지속될 열병을 2주 전에 예고했고 다른 이들은 상처가 언제 낫고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를 정확히 말했다. 심지어 어떤 몽유자들은 자신의 죽음의 시각과 날짜를 예언하기도 했으며 소바주는 실제로 4명의 환자가 자신들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맞췄다고 보고했다. 물론 죽음에 관한 예언에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델레즈는 이 점을 인정하며 그것이 이 영역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몽유자들이 미래를 반성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처럼 모든 것을 상징적 이미지로 본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가 매우 위험한 위기나 깊은 혼수 상태를 상징한다면 그것이 죽음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죽음을 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몽유자의 예언은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한 몽유자는 나는 지금 내가 침대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다고 말하며 자신이 곧 겪을 발작을 이미지로 본다고 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내면뿐 아니라 다가올 사건도 상징적 그림 형태로 본다. 이처럼 몽유 상태의 시각화는 일반적인 꿈과 다르지 않다. 둘의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두 경우 모두 사고가 추상적으로 남지 않고 즉시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뀐다. 꿈속에서처럼 몽유자들도 종종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입을 통해 듣는 듯한 환상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생겨난다. 한 예로 과부 페테르세는 자신의 질병 진행을 미리 보았는데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비둘기 형상의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 비둘기는 미래를 예고하거나 편지를 물고 오기도 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이미지와 지도령의 등장은 몽유 현상이 미신적 해석으로 빠지는 한 원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몽유자들은 종종 자신의 치료 경과를 상징적 이미지로 평가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자기 몸속에 큰 혈관이 터져 1년 안에 죽었을 것인데 자기장은 그것을 막았다고 보았고 또 다른 이는 자기 자극이 없었다면 18개월 안에 5개의 불치성 궤양이 생겨 죽었을 것이라 하였다. 물론 이러한 말은 실제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몽유자들은 자신의 질병의 원인과 경과를 다양한 정도의 명료함으로 보는 능력을 보인다. 어떤 이는 단지 원인에 대한 본능적 느낌을 가지며 또 어떤 이는 몸 안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을 직접 본다고 말한다. 예컨대 케르너의 몽유자는 어릴 적 삼킨 납 조각이 위 속에 박혀 있다고 했는데 이후 실제로 그 조각이 체외로 배출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오랜 두통의 원인을 15년 전형이 우물에 빠질 때 받은 충격 때문이라 하며 과거의 심리적 충격까지 병의 원인으로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몽유병자들이 추상적 지식을 지니며 그들의 고양된 감수성 덕분에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그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몽유병자들의 예언은 종종 그들의 개인적 삶의 선안에 속하지만 그들의 신체 안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단지 외적인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초래되는 일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스너의 몽유병자는 자신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익사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꿈을 꾸었는데 다음날 목욕 중 기절하여 혼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익사할 위험에 처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한 여인은 꿈속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와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단 말인가? 라고 말하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에게 자기장을 그어주는 장면을 보았다.
사흘 뒤 그녀는 목사관으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정확히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이 실현되었다. 몽유병자 오르탕스는 꿈에서 자신이 특정한 시각에 넘어질 것이라고 미리 보았다. 남편과 의사가 일을 맡기 위해 그 시간에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비슷한 예로 의료관 클라인은 몽유병자 아우구스테 뮬러에 대해 보고한다. 그녀는 1월 14일 자기 자기술사에게 2월 12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바늘을 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날 그녀를 주에 깊게 지켜보며 모든 바늘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어나 뒤돌아섰을 때 금 장식핀을 입에 넣었고 그것이 손에서 미끄러져 목젖에 작은 상처를 남긴 채 다시 뱉어냈다.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늘어놓을 수 있으며 몽유병자들의 발언이 단순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진정한 투시 또는 예지적 통찰에 기반함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지력은 대부분 질병의 경과나 발달에만 한정되며 우연히 일어나는 외적 사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파리 아카데미의 의사들이 관찰한 한 몽유병자는 1년의 간질 발작을 정확히 예고했으나 마지막 발작은 그가 달려오는 말을 막으려다 그 자리에서 치여 죽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지 못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주고 있다. 몽유병자들의 자발적 발언은 거의 언제나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다. 따라서 의사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데 만족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다른 종류의 대답을 억지로 얻으려 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몽유병자에게 전이시키고 그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복화술처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혹은 몽유병자 안에 본래 그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반성적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여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그들의 정신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예지적 통찰이 보통 자신의 신체 내부와 질병의 발달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벗어날수록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고대부터 몽유병자들을 예언자로 만들려 하거나 심지어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시도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반성과 상상력에 의존하며 결국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받아들인 종교적 신념이나 환상적 관념의 혼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몽유병자의 내적 자기관찰과 질병의 발전에 대한 예지는 사실 자석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존재하는 본능적 능력을 깨워내고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위적 자석술 상태에서뿐 아니라 종종 더 순수한 자연적 몽유 상태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자연적 몽유는 병의 경과 중에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때로는 갑자기 나타난다. 예를 들어 피렌체의 의사 안토니우스 베네베니우스는 한 사례를 전한다. 피렌체의 청년 가스파로는 화살에 맞아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으려 했으나 나무 자루만 빠지고 세 촉은 남았다. 이후 그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여 자신을 방문할 사람들의 이름을 미리 말하고 회복 시각을 정확히 예고했으며 나중에 로마로 여행을 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베니우스에 따르면 예언한 시각에 세 촉이 몸에서 빠져나왔고 그와 함께 그의 예언 능력도 사라졌으며 이후 가스파로는 실제로 로마에서 사망했다. 깨어있을 때 우리의 건강한 기관들은 의식에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병적으로 자극받은 기관들만을 우리는 느낀다. 보통의 꿈속에서는 이러한 내적 감각이 더욱 강화되어 특히 병든 기관들에 대한 감각이 두드러지며 그 흥분의 원인은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몽유 상태에서는 이러한 내적 자기관찰이 가장 지속적인 현상 중 하나로 나타나지만 이때에도 주로 병든 기관에 집중되며 종종 상징어 없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일반적인 꿈이 내적 감각을 극화하고 꿈꾸는 주체가 마치 둘로 나뉘는 것처럼 보이듯 몽유자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보호령이나 자주 떠올리는 죽은 이의 영혼이 자신에게 병의 원인이나 치료 과정을 알려준다고 믿게 된다. 이때 몸 안에 교란된 생명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이 마치 선한 영과 악한 영 사이의 싸움이라는 상징적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를 실제 존재하는 영적 실체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선악의 투쟁은 단지 인간 내면의 드라마가 꿈속에서 인물로 분화되듯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징적 형식을 이유로 몽유자들의 내적 자기관찰 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또 다른 오류이다. 형식만을 보고 본질을 무시하는 태도는 몽유 현상 연구의 역사에서 매우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몽유자는 신전의 잠 속에서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었으나 기독교는 이 신들을 폐하면서 그 전체 제도를 미신으로 간주해버렸다.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 살펴본 몽유 현상들에 대한 설명적 이론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놀라운 사례들을 만나게 될 것이므로 회의적인 독자가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미리 그 근거와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몽유 상태에서 내적으로 깨어남으로써 자각하고 의지하는 방식이 깨어있을 때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본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 경험에 따르면 인식과 의지는 감각신경과 뇌의 작용에 결부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깊은 잠에서는 실제로 뇌신경체계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의식이 사라지지만 동시에 내적 각성이 일어나며 영혼은 내부 기관의 세계로부터 때로는 그 너머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이로부터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뇌의 신경체계가 영혼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인간은 또 다른 물질적이면서도 비육체적인 통로를 통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즉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라는 영적 설명으로 도피하지 않고 이 지하적 연결의 물질적 매개기관을 찾고자 한다면 생리학은 우리를 교감신경계로 이끈다. 이 체계는 신경세포의 밀집으로 인해 신경절개라고도 불리며 여전히 매우 신비로운 기관으로 남아있다. 생리학자들은 이것이 생명 유지와 관련된 식물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대뇌 신경계가 뇌의 중심을 두듯 교감신경계는 이른바 태양신경총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심장과 위 뒤쪽, 즉 가슴의 중앙에 위치한 여러 크고 작은 신경절들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결절체이다. 이 두 신경계의 기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심장박동, 소화, 담즙 분비 등은 우리의 의지에 따르지 않으며 잠잘 때에도 지속된다. 해부학적으로 보아도 이 두 체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다. 뇌신경계와 교감신경계 사이에 드러나는 이 뚜렷한 대조는 인간의 내적 본질 속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면 중의 내적 각성이라는 현상은 이 교감신경계가 단지 감각 기능뿐 아니라 의식 기능까지도 지닌다는 사실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정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수행한 참수된 개구리 실험의 결과를 보면 이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고 일정한 반응을 지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이 체계가 단순히 생리적 반사작용을 넘어서 일종의 자율적 감각 의식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 몽유자가 깨어있을 때는 생기가 넘쳤지만 의식이 끊기자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져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보였다. 오직 손에 약한 맥박만이 남아 생명의 징후를 드러냈다. 이처럼 낮에 영혼이 물러나고 내적 각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몽유자들의 일치된 진술은 내적 감각의 물질적 기초가 바로 교감신경계에 있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의 중심이 위 부근에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부 관찰자들은 이를 위로 보는 시각이라고 불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생리학적 시각작용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적 각성의 상태에서 그들은 실제로 이미지 형태의 내적 표상을 경험하며 이를 묘사하기 위해 감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내적 시각은 생리적 시각과 유사한 점도 있다. 즉, 그 기관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눈이 모든 것을 보지만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듯이 말이다. 케르너가 기록한 한 환자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척수와 피를 가장 뚜렷이 보았다고 하며
그것을 심장 부근의 유리판을 통해 보이는 것처럼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또 다른 몽유자는 내가 보고자 하는 모든 부위를 볼 수 있지만 이와 이마 일부만은 예외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에서 나오는 지각의 광선이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자신도 내적 감각의 대상이 된다. 프레보르스트의 여선견자는 심지어 태양신경총 자체를 천천히 움직이는 태양처럼 보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신경들이 빛나고 있었으며 여러 신경의 경로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기술했다. 이러한 위 부근에 집중된 내적 시각은 몽유자들의 진술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므로 실제로 어떤 실제적 근거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몽유 상태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자아의 해체와 초월적 인격의 등장 역시 질병 상태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적 사건으로 체험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초월적 의식은 확신의 찬어조로 치유를 예언하는 반면 깨어있는 의식은 여전히 절망 속에 머문다. 한 환자는 깨어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자기 수면 상태에서는 웃으며 그 공포를 가볍게 여겼다. 또 다른 이는 평소엔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생각했으나 몽유 상태에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몽유자들은 종종 의사에게 병의 근원을 단호히 제거하라고 요구하며 깨어있을 때 느끼는 연민이나 주저함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온정적인 치료가 오히려 해롭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태도는 감각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의 분리, 즉 한 인간 안의 두 인격 간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한 몽유자가 자신에게 다가올 25세의 죽음을 담담하고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항상 완전하지는 않다. 때때로 감각적 자아와 자기장적 자아 사이에 긴장이 남아있으며 이때는 내적 자기 관찰이 극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한 프랑스의 자발적 몽유자는 심한 위통을 겪으며 그것을 자신에게 들러붙은 낯선 존재로 인식했다. 그녀는 그 존재에게 제발 조용히 해라, 떠나 달라고 반복해서 호소했다. 비슷하게 이미 언급된 페테르센 부인의 경우에도 상징적 비둘기가 등장하여 그녀의 내적 자기 관찰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무의미한 환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각적 자아와 자기장적 자아 사이의 긴장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비둘기가 봉인된 편지를 물고 온다고 말했고 그 편지를 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때 감각적 의식의 호기심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비둘기가 나타나 아직 때가 아니다. 내게는 그 힘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작은 비둘기가 나를 위하는 마음은 진실하지만 큰 비둘기가 더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제 비둘기가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부리에, 나머지는 양 날개 밑에 있다. 첫 번째는 8일 후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세 번째는 새해 전야에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완전한 초월적 의식으로의 상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 자기 관찰이 나중에야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